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을 공짜로 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한 건데요. 큰 문제죠.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러 차례 정화해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3중 수소는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3중 수소가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요. 내부 피폭을 통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방사능 오염수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양에 버리겠다고 하니 대체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싶은데요. 당장 일본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당장 오염수 방출 계획 철회해야 하겠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종 고민은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 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 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상업용지 분양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돌은 이 차돌. 4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 주가 지났어요. 네네. 지난주에 뭐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한 주가 지나긴 했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선거 결과 딱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제 뭐 이 대선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 보수의 부활 신호탄을 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한 5년 동안 여야의 선거 기록을 보면요. 야당이 참패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재보선 하나로 이제 야권이 부활하는 신호탄을 쐈으니까 이제는 대선 가도까지는 거의 팽팽한 구도로 흐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내일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사실 여당은 박빙으로 따라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이제 저도 논평을 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격차는 조금 더 줄지 않았던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벌어져. 벌어져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권에게는 대참패가 돼버렸고 야권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호기가 발생한 만큼 이 기류로 간다면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이제 오만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게 국민의 승리이지 국민의 힘이 잘한 건 아니다. 네. 우리는 민심을 받아내는 이제 그릇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권은 지금 지도부 총사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바닥부터 갈아엎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쇄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해도 4년간 쌓인 것이 있는데 정말 바닥부터 갈아엎자라는 이제 일부 초선 의원과 네. 소수파 또 비문계도 있고요. 그 덮을 건 덮고 가야 되지 않느냐. 다 갈아엎었을 때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 하는 또 이제 친문계 또 이제 이 여권 지지층에 대한 이제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 네. 지금 일부 2030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 사태도 반성해야 한다 얘기했다가 지금 뭐 초선 오적이라는 별명까지 붙어버렸거든요. 분열주의자란 공격을 거세게 받고 있죠. 네. 뭐 어느 쪽이 분열주의자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게 한 번의 패배가 이렇게 내부 분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권은 지금 파란에 휩싸이고 있는 전망인데 얼마나 빨리 이제 힘을 모아서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쇄신을 외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쇄신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선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여당 쪽을 먼저 보면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더민초죠? 네네 맞습니다. 더민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위 초선 오적 이게 이제 5명의 2030 의원들이고요. 오영환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초선은 훨씬 많습니다. 뭐 2030만 있는 게 아니라 40, 50 초선도 있죠. 네. 그래서 81명이 지금 말씀하신 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지금 이제 반성과 쇄신에 대해서는 이 81명의 이제 더민초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30 젊은 층이 또 별도의 입장문을 내면서 이 원론은 같은데 조금 이제 들여다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81명이 좀 빠르게 뭉쳐서 자 이제 초선의 눈으로 이 당국을 돌파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오적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 입장들이 다 제각각이고 모든 것을 다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안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비판하지 말고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견 원로들도 입장이 다른데 이게 친문계냐 비문계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요. 네. 한 예를 소개시켜드리면 지금 가장 신랄한 쪽은 원로 그룹 중에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비문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은 이 초선을 왜 나무라느냐. 이 조국 사태나 이 추윤 갈등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반성할 것의 핵심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야말로 이 성역과 어떤 금기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끄집어내 놓고 모든 것을 의제화해서 정말 이제 이 초심부터 재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얼만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당장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대위가 지금 도종환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에요. 네. 일주일짜리 비대위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원내사령탑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16일이죠. 5월 16일 내일 모레죠. 이제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 뭐 일단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가 5월 2일이 전당대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지금 속도전으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선거 참패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보통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지도부가 결정이 되면은 대략의 노선과 성향, 방향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어떤 밑바닥부터 한번 뒤집어 엎는 이 반성과 성찰의 작업이 잘 될 것인가.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선거전이 벌어져 있어요. 네. 일단은 딱 선거전도 묘하게 이 친문계와 이 비문계가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근데 민주당 재선 의원들도 따로 또 모임을 갖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점점 막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언로가 좀 막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 네. 지금 이게 이 친문계의 기류는 당정청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당이 우선이다. 차기 대권을 위해서는 당정청이 함께 움직이면 이제 발목 잡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이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내대표 경선의 그런 기류가 말씀하신 질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게 나와 있다가 네. 지금 마지막에 빠짐으로써 3파전이 이제 2파전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안규백 의원은 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음을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지금 이제 사선의 윤호중 의원이 이제 친문계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네. 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워낙 강경한 친문인데 지금 이제 이 대선을 위해서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 조국 사태라든가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때 1년 동안 벌어졌던 추임 갈등을 하나하나 낱개로 어떻게 떼어볼 수 있겠느냐. 이건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우리가 이제 반성할 지점이나 새롭게 노선을 정할 지점을 정해야 되지만 낱낱이 분해해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완주 의원이 이제 비문계 대표로 나서 있습니다. 네. 지금 당연히 이제 친문계가 더 다수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은 아니다. 금기와 성역 없다.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다 뜯어봐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원내대표가 세워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향후에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이 성향이 스타일이 완전히 좀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재보선 참패로 친문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서 윤호중 의원보다는 개파색이 좀 옅은 박완주 후보가 유리할 거다, 뭐 이런 평이 좀 있던데요. 네네. 그런 평도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중세다, 팽팽하다, 특별히 비문계가 다른 때보다도 더 이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비문계가 좀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친문계가 좀 한 호흡 쉬어가는 것이 반성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국민들에게.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당내 지지 그룹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성 이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결과론으로 보면은 저도 이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더라면 훨씬 좋았겠구나. 네. 결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죠. 네네.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었고 차라리 이제 군소정당과 이제 제1야당이 격돌을 해서 네. 제1야당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약간 김 빠진 승리가 됐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젠틀하게 약속을 지킨 정당 이렇게 될 수 있고 정권 심판의 실체가 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판이었는데 네. 굳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이제 비판을 다 받았습니다만 이 당원 당규를 바꾸는 작업은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당심 자체가 이번에 후보를 아니 낼 수 없다. 대권으로 가는 이 중요한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제1, 제2도시에 어떻게 안 내느냐 하는 것이 지도부의 심경과 이제 당심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네. 당심에 맞추자니 민심이 이제 화가 나고 민심에 맞추자니 당심이 당의 주인은 우리 아니냐, 당원들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하고 나서고 네. 이 과정이 사실은 계속 반복돼 왔던 거죠. 그동안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무마돼 왔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심이냐 민심이냐를 한 번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지금이 이제 그 시점인 거죠.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텐데요. 네. 우선 원내대표에서는
박완주 의원은 민심, 그리고 이제 윤호중 의원은 당심. 이렇게 대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호중 의원의 선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 81명의 초선 의원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선 의원 등 이건 뭐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니까요. 네. 원내사령탑이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이제 의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흐를 것이냐. 근데 여기서는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도 기회가 없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한 이틀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안규백 의원은 왜 빠진 거예요? 네, 안규백 의원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 원내 사령탑이 되면요, 네. 정말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우선은 이제 재보선 참패에 대한 이제 분석과 반성, 성찰,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대안 도출 등등을 해야 되는데, 안규백 의원은 아마 원내대표보다는 이 차기 대선에서 다른 역할을 아마 암중무색하고 있지 않나 하는 관측들이 더 크고,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니, 일각에서는 네네. 특정 의원 원내대표를 밀어주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관측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3파전으로 나왔다가 결국은 이제 한 명이 사퇴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뭐 별로 그렇게 이제 일찍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세몰이랄 가능성은 없고, 네. 오히려 그 대목은 이제 5월 2일 전당대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전당대회도 구도를 지금 보면 딱 3파전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묘합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은 여러 차례 당권에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고요. 네. 지난번에는 최하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를 이제 거쳤고, 을지로위원회를 오랫동안 이제 이끌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또 홍영표 의원도 이제 원내대표 출신으로 상당히 중진 의원인데, 이 3명 중에서 지금 내부 지지율을 한번 보면, 네. 공식적으로 딱히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의외로 과거 어느 때보다 송영길 의원이 좀 유력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 중진 의원이면서도 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그런 스타일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좀 이 급박한 심경이 네.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원식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도 친문이라고 하면 친문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친문이라고 보긴 또 어렵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3명의 의원 중에 사실은 당권을 누가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조금 민주당이 이제 시간을 느긋하게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좀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게 아쉬움이라면 이제 아쉬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당 혁신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당내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정당대회 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다음 달 있을 전당대회에 그러면 이런 초선 의원들이 좀 출마를 할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이게 이기는 맛을 본 팀은 조금 기가 승하죠. 그렇죠. 그 초선들이 지금 그동안 혁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왔고요.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꼰대 정당이고 웰빙 정당으로 비판받고 있다. 청년층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2030 청년들이 대폭 밀어줘서 네. 예, 오세훈 후보와 이제 박형준 후보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청년층을 비롯해서 초선들이 탄력을 받고, 자, 이 당을 우리가 혁신하겠다, 앞장서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초선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낫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뭐 자질이 낮다기보다는 이겼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또 맞게 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조금 민주당보다는 분위기는 좋은데 복잡성이 높습니다. 네. 국민의힘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야권 대통합이 남아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결합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합당이죠. 네. 근데 이게 묘한 게, 국민의힘은 빨리 합시다 그러는데 국민의당이 이 당원들의 이 의중을 다 물어야 한다,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단일화할 때는 네. 이길지 질지 몰랐을 때, 자, 이기든 지든 우리는 합당을 해서 단일 후보로 간다,
그리고 이제 야권 대통합에 초석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이 지더라도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지분을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죽다가 살아났는데 서울시장 단일화에서 실패하자 대권의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합당을 하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원팀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요. 이 홍준표 의원은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고, 네. 이 김종인 전 의원, 이 비대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빨리 복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아직 안 풀리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가 있습니다. 잘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를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을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고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바람에 건방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방 논란이 벌어져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기 전에도 수고했다라는 한마디는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대권에 나가려고 하면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가서도 7일날 재보선 승리하고 자정에 이 안철수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기자가 무슨 말이길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 야권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승리했지 어떻게 야권이 승리를 했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이건 뭐 김종인 이 전 위원장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야권이 승리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방지다 이제 이런 비판은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 대표의 아마 대권에 대한 야망은 지금 상당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역학작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묘하게 작동할 것이 지금 당 밖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윤석열 전 네. 검찰총장인데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결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결합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독자 세력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 이 인재를 모아서 여러 분야의 인재들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네.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2단계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세훈 네네. 신임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좀 네네. 어땠나요? 오늘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 대해서 난도 보냈고요. 네. 축하의 난이죠. 그리고 이제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덕담과 함께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의 만남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화상회담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나름 이제 작심 아젠다를 두 가지를 들고 갔죠. 이미 전해졌던 얘기인데 하나는 상생 방역이라는 방식으로 네. 서울시의 방역을 좀 전환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지금처럼 일괄적인 체제보다는 풀 곳은 풀고 좀 조일 곳은 조이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가진단 키트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네. 이 한 가지 의제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의돼 오던 것인데 네. 지금까지 이걸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나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뢰도와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차이가 굉장히 커서요. 네. 네, 차이가 큽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이걸 좀 가정용으로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 의견들은 있는데 이걸 좀 집단 방역, 예를 들면 이제 일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교도소 같은 곳에서 좀 선제적으로 썼으면 어떨까? 또는 이제 유흥업소 같은 데를 입장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아이디어들은 나왔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아직도 이제 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네, 결과가 뭐 크게는 17%, 낮게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양성자. 결과값이 낮을 때는 17%, 네네. 뭐 높을 때는 70%도 네네. 나와요. 네. 평균적으로는 지금 한 50% 아래쪽이어서 이 쓰기 어렵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네. 오히려 위양성 같은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시지가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네. 공시지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 점이 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목에 있어서 이제 당국과 방역 당국과 그리고 이제 또 정부 부처와 최대한 이제 논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이제 긍정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공시지가는 이제 기재부고요. 결국은 또 네. 이제 이 진단키트 문제는 이제 질병관리청일 텐데 보건복지부하고 네.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은 일단 좀 부정적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검토해 왔지만 현재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게 가정용 정도라면은 이제 국내에서 승인된 키트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한 키트가 나온다면 가정이나 학교 정도에서는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유흥업소 같은 곳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장 상황과 지금 이제 공시지가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공시지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지 정부가 뭐 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일부 지자체들이 좀 이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많다. 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제 두 가지 제안한 것을 대통령은 이제 한번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네. 관련 부처들은 일단은 좀 이제 난감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측해 볼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당연히 만나서 면담 미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이 의제를 이제 다듬어야 될 거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기재부는 그래도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뭐 면담의 이제 자세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소통이 돼야지 뭐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행보 잠깐 짚어보면 출판가에서 시작이 될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정치 행보를 곧 시작합니다. 네. 4월 말 5월 초에는 어떻게든 움직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이고 저도 4월 내로는 정치 메시지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윤 전 총장이 직접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두 권의 책이 나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 언론계에 있던 고등학교 동창이 윤 총장과 면담을 했는데 한 3시간 정도예요. 네. 이 과거의 한 면담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의 이 진심이라고 하는 네. 윤석열의 마음이죠. 네. 전 이 제목을 들으니까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 시작할 때 말이죠. 네. 이때도 대담집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때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자, 윤석열의 진심은 진심.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 책이 하나 나올 거고 네. 또 하나는 이 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친구들이 네. 과거의 자료, 윤석열 총장과 주고받았던 편지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 윤석열의 79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내는 윤석열 평전이 한 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수한 윤석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수한 네. 윤석열이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내는 책 두 권이 먼저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사실은 사람됨을 알리는 것이 정치 행보의 시작이거든요. 네. 우리는 항상 그냥 뭐 추상 같은 검찰총장인데 나는 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또는 뭐 식물총장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게 공정과 거리가 있다. 또 사퇴하면서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네. 이 공정과 상식이 이제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또 이제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시민들의 반격의 출발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이제 흐름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지탱한달까? 그러한 조금 이제 풍성한 이야기들을 담은 스토리텔링이 먼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보통 본인이 낸 책이면 출판기념회에서 본인이 한마디의 일성을 낼 텐데
이게 다 남들이 낸 책이다 보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오히려 자기에 관한 책에 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맙다라든가 네. 뭐 잘 썼다든가 네. 너무 과찬이라든가 뭔가 이제 이야기를 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책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책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반응으로 좀 정치 행보를 한번 이제 가늠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4월 내로는 아마 정치 행보의 출발을 알리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대선 레이스 출발 신호라고 봐도 되겠네요. 4월 중에 네. 어떤 메시지를 낼지 내게 되면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시죠.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요. 파장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리원 출신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 처음으로 지난주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2017년 4월 경기도 수원의 권선중학교에서 집단적인 질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분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요. 이듬해 4월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또 다른 분은 근무 중 쓰러져서 뇌출혈을 판정을 받았고 뇌경색으로 부분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셨습니다. 네. 함께 근무한 다른 분들도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호송되는 일도 있었고요. 권선중학교 집단 산재 사고는 급식실 내 유해 공기를 걸러주는 후드 또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네. 급식실 조리 실무사 선생님들이 2016년부터 1년 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시설을 교체하거나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심각한 집단 산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경우 3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2년 정도 급식실에서 일을 하셨던 거죠? 네네. 네, 그랬다가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공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게 1년이 넘었는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뇌출혈이나 폐암 같은 거에 걸렸던 거고요.
이런 네. 유해물질로 사망했다는 게 이제 업무상 질병 관계가 확인이 된 건데 네. 그러면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같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 아닌 거죠, 지금은요? 네. 사망하신 폐암말기 조합원 이외에도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분도 지금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같이 인정을 받았군요. 네네. 근데 이번에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인정이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도 비슷한 작업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학교 급식실은 작게는 몇십 명 또는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급식을 조리하는 곳입니다. 네. 그만큼 화상사고나 골절, 근골격계 질환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실제 군인이나 소방관 등 위험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받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산재 인정은 급식실 최초의 직업암에 대한 첫 사례인 것이죠.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급식시설은 고온의 튀김, 볶음 등 요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2-3차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폐암까지 걸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제2의 삼성 백혈병 사망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의 급식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네네. 이번 사고는 급식실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리할 때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급식실이 그렇게 위험할까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전에도 비슷한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산재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산재 신청을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산업재해 인정 이후에 집단 산업재해 신청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산재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 교육청에서 급식실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죽고 나서야 후드나 공조기를 교체했던 거죠. 또한 전체 학교에 대한 후드, 공조기 전수조사 요구에도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과 집단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네. 또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의 산안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고소 고발, 공기순환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기질 대책 마련 투쟁에 전면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부장님께서도 조리원이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었나요? 제가 올해로 급식실 23년차 조리원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급식실의 근무가 실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느낀 급식실 근무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평균 연령이 50대로 매우 높습니다. 네. 흔히 급식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평균 노동 강도에 대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디마디 휘어지고 구부러진 손가락이나 여기저기 붙인 파스, 불에 대인 발등과 종아리는 급식 노동자들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90% 이상이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소 생산직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군요. 네. 네네. 무엇보다 학교 급식실 특성상 대체 근무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산재 제도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이죠. 네. 문제는 이런 급식실이 전국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 학교 급식실도 그럴 텐데 그러면 최근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책에 꼭 포함돼야 할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네, 먼저 최근에 당면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위생과 방역 업무로 이전보다 2-3배 정도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대책을 현장 노동자들의 헌신으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나 예산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재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겉으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전국 대다수 지역이 실시하는 집체교육을 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10분씩 쪼개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작업 시간이 줄어들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오히려 산재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예산 타령만 하는 교육청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북 교육노동자 7,000명의 선거로 근로자 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용자 대표인 임종식 교육감은 스스로 사용자 대표 역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산보위가 구성되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라서 지금 급식 시간도 다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조리원은 희생에 맡긴 거죠. 이런 부분도 나눠줘야 되고 안전교육에만 맡길 게 아니고 이렇게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학교 급식실 노동자분들이 또 이렇게 조리실의 환경도 문제잖아요. 여성들한테는 아마 조리사분들이 대부분 여성일 텐데 이렇게 조리하는 행위가 여성한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급식실 노동 환경에는 또 어떤 문제들을 좀 개선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배치 기준입니다. 배치 기준이요? 네네. 네. 공공기관의 급식실의 조리원은 1인당 급식 인원이 53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학교는 1인당 120명 내지 150명, 많게는 200명까지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지금 많게는 200명이라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산재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또한 교육청의 탁상 행정으로 2, 3식 학교의 경우는 더 높은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배치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노동 강도, 학생 수, 시설과 구조, 작업 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와 전면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학교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네. 기본적인 배려나 노동 인권 존중 이런 의식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대처해 나갈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경북교육청의 이런 노동자에 대한 기본 인식의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북교육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입니다. 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서 안전보건교육, 배치기준, 작업환경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야 되겠죠. 또 이와 함께 현장 조합원들과 투쟁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올해 배치 기준 문제 해결을 가장 핵심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안동 MBC를 포함한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경북 지역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네. 7,000명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7,000분이 넘는 조리원들을 위해서 경북 지역에만이니까요. 네. 다시는 이런 노동 환경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진짜 어떤 과정들이 거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이었습니다.